자, 이번에는 이제 바르크 미술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예. 자, 이제 문제는 이 바르크 뭐 노코쿠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읽는 걸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7세기 때 근대 국가뿐만 아니라 근대과학과 근대 철학이 형성된 시기였으며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새로운 심의 자각, 즉 스스로의 사회를 형성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심의 자각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크란 말은 17세기의 건축 양식을 가리키는 말로서 대표적인 것이 베르사유 궁전이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이나 1666년 대화제 후 재건된 런던의 성 바울 대성당에서 볼 수 있듯이 장대함과 장려함, 그 다음에 복잡한 장식과 풍요, 그다음 뛰어난 기교가 그 특징은 있다. 자,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이 대표적인 건데 베르사유 궁전은 그 교과서에도 나오죠. 그 기하학적인 기본형으로 질서와 안정을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은 완성된 안정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대립과 갈등, 불안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었다. 과도한 경우에 따라서는 계기한 세부적인 장식의 건축과 폐하에 있어서 격렬한 움직임 등은 오히려 불안정과 소유스러운 인상을 주기도 했다. 자, 이 해야 역시 그 당시 바르크적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교면에서 주목된 특징은 선명한 색채나 명확한 선보다 강성과 음영의 미묘한 대조와 단계적인 색조의 결합이 있었다. 그래서 뭐 프랑스 누베스라든지 뭐 이거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바르크 양식은 음악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뭐 근대 음악의 새로운 경지를 열고 오르간을 비롯해 각종 악기와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래서 뭐 바라든지 핸델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바르크 음악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자, 18세기 때 보면 새로운 양식이었는데 로코코 양식이죠. 바로코 양식은 좀 약간 크고 웅장하고 기교가 있고 근데 반해서 로코코 양식은 좀 아기자기한 면이 있어요. 작고 이게 여성들의 어떤 성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양식이 루코코 양식이요. 그래서 바로코의 이제 모습을 보고 지방에 있는 이제 그 부인들이 와서 주도해 갖고 만든 게 루코코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바로코 양식은 상당히 남성적인데 반해서 이 루코코 양식은 여성적인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18세기 이르면 미술에서는 바로코 양식의 바로코 양식은 스케일이 작아지고 역동감이 줄면서 보다 우아하고 섬세하고 기교적인 루코코 양식으로 변했고 음악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에 의해 고전 음악이 확립되었다. 자, 문학을 보겠습니다. 문학은 이제 크게 고전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전주의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문학사조 네 단계 형식으로 이제 발전돼 나갔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는 이성을 강조하고, 그거에 반발해서 낭만주의는 감성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요 낭만주의가 너무 감성을 강조하니까 현실을 모르죠. 그래서 산업혁명의 형식을 이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리얼리즘, 사실주의가 나오고 그 사실주의에 뭐냐면 자연과학적 기법이 이제 결합돼서 자연주의가 나오는데 사실주의뿐만 아니라 사실을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이제 그걸 자연과학적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주의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잠깐 언급됐었거든요. 한 문제 나왔나? 네. 그래서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고전주의란 건 뭐냐? 이는 절도와 규율, 새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발견된 규명, 그 품위와 세련을 존중했다. 이성을 중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주의 작품들이 쭉 있는데, 여기 다음 단락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프랑스의 꼬네유와 나시는 그리고 나시는 그리스 고전 비극의 구범을 쫓으면서도 고양된 명예를 추구하고 또한 강력한 영적 열정으로 파멸의 길을 걷는 인간의 감동적인 모습을 묘사한 비극적인 작품을 내놨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몰리에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시극 작곡가인 몰리에르가 있었고 몰리에르에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기 볼게요. 여기 뭐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줄 보면
18세기 후반에는 독일에서는 크로프슈트와 레싱에 의해서 참된 의미의 독일 국민문학이 탄생됐다. 그를 뒤이어서 이제 18세기 때 게테나 실로가 각각 젊은 베르터의 슬픔과 군도를 이제 갖고 질풍노도의 시기.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국민문학 18세기 때 말에 형성된 질풍노도 시기가 되게 유명해요. 그거 아주 그 명칭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풍노도의 운동으로 알려진 새로운 문학 운동이 정의되었다. 그는 문학 사상의 고전주의에 속하지만 질풍노도 운동은 고전주의의 형식주의나 합리주의에 벗어나서 강한 정력적인 이제 개성의 해방을 구가하는 독일의 새로운 문학 발전의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 없어도 18세기 때 후반때 이제 질풍노도라는 어떤 이제 문학 운동이 일어났다. 그 정도는 좀 기억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테는 수많은 작품을 썼으며 말년은 파우스트 대작을 내놓았고 실러에게는 또 비에른팸이나 우울행 소녀 같은 작품도 있었다. 그래서 이 게테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에 한번 언급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학혁명을 볼게요. 가학혁명. 예. 가학혁명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예전에 한번 11년도인가 한번 기출문제 나왔고 요번에 이제 천문학 이제 좀 시대가 좀 앞서 있는 그 시대지만 헬레니즘 시대 때 천문학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갖고 요즘에 과학사 부분이 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한번 근데 요 과학혁명 부분과 이제 계몽사상인가 그 뒤에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어떤 게 붙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파악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있고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 무슨 교과서냐면요. 미래인 교과서를 볼게요. 미래인 교과서. 예. 여기 미래인 교과서 과학혁명이 있고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뉴턴에 관련된 내용 있죠. 그리고 사회계약서와 계몽사상 관련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교과서보다는 여기 그, 그 개론서 사양서 개론을 이제 보면서 얘기할 텐데요. 근데 일단 교과서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파악할 필요 있어가지고 일단 교과서를 한번 쭉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여기에다 이제 적어놨는데 해놨는데요. 이게 좀 그 원래 챗GPT에서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챗GPT 하면 이게 화면이 깨져서 나오더라고 미러닝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여기 그 제미나이에서 좀 하려고 했더니 이 제미나이가 이거 얘를 안 받아들여. 이상한 거 계속 나와가지고 복사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밑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챗 GPT 내용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내용이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요 교과서 내용 있죠? 예, 요겁니다. 예, 그래서 있는데 일단은 이제 어, 먼저 뭘 읽냐면 미래형 교과서 읽고 그 다음에 비상 교과서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개론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과학혁명 르네상스 이후 유럽인은 이슬람 과학 등의 영향 속에서 자연 과학을 꾸준히 발전시켰고 정확한 관찰과 실험을 위해 망원경, 현미경 등을 발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이 나타났다. 과학혁명.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천동설을 대체하는 지동설을 주장하였고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지동설을 옹호하였다. 뉴턴은 과학혁명의 성과를 종합하였다. 그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우주는 거대한 기계처럼 스스로 운동하며 인간의 이성은 그 법칙과 원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계몽사상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사회계약서하고 이제 계몽주의 관련된 내용이고, 좀 보겠습니다. 과학혁명 이후 과학적 사고방식이 발달하면서 자연 법사상과 계몽사상이 확산되었다. 스타벅스.
잠깐 왜 이게 안 되나? 영국의 홉스와 로크는 자연 법사상의 바탕을 둔 잠깐만요. 사회계약서. 얘가 좀 약간 지금 좀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 빠지면 여기까지. 안에서 올려야 되는데. 음, 이렇게 있고 아까 과학혁명 관련된 내용 있죠? 이거 잠못 지금 물리고 있어요 지금. 예, 다시 해볼게요. 예, 이 안에서 올려야 되는데. 과학혁명 이후 과학적 사고방식이 발달하면서 자연 법사상과 계몽사상이 확산되었다. 영국의 홉스와 로크는 자연 법사상의 바탕을 둔 사회계약서를 제시하였다.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파악하고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개인이 정치적 권리를 군주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의 권리를 위탁하였는데 만약 계약으로 성립된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상을 계승한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 운영을 주장하며 인민주권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로크와 루소의 주장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과학혁명과 사회계약설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자 하였고, 사회개혁을 통해 역사가 진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계몽사상가들이 주장한 여러 가지 사회개혁 방안은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시민혁명에 영향을 끼쳤다. 볼테르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였고, 몽테스키웨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분리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디드로와 달랑베르 등은 과학적이고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과전설을 편찬하여 계몽사상 확산에 기여하였다. 자료 2. 사회계약설. 로크 정부가 야심, 두려움,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독단적인 권력을 차지하려 하거나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려 하면서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면 인민이 위임했던 정부의 권력은 계약 위반으로 상실하게 되고 권력은 인민에게 이전된다. 로크, 통치론. 2. 루소 사회계약은 정부에게 모든 구성원을 다스릴 절대적인 힘을 부여한다. 일반 의지로 관리되는 이 힘이 바로 주권이라는 것이다. 사회계약의 성질상 주권의 모든 행위, 즉 일반 의지의 정당한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베푼다. 루소 사회계약론. 자료 3. 계몽사상가들의 활동. 프랑스에서 베일, 퐁트넬, 볼테르, 몽테스키웨, 그리고 이 저명한 사람들이 형성한 합파는 각각 박학다식, 철학, 정신, 글재주 등을 이성의 무기로 갖추면서 진실을 위해 투쟁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성의 독립과 글을 쓰는 자유 등을 인류의 권리이자 복지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성, 관용, 인간성 등을 구호로 채택하면서 진실을 위해 투쟁하였다. 콩도르세,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예시답안 루소가 말하는 일반 의지는 계약에 따라 성립된 국가가 지니는 보편적 의지이다. 일반 의지는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는 공동체에 전면적으로 양도되어 성립하였기에 공공의 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일반 의지 중에 따라 모든 시민은 평등하게 의무를 부과받거나 혜택을 받는다. 루소는 공공의 일반 의지와 인민주권 개념을 내세워 평등과 자유민권 사상을 발전시켰고 직접 민주제를 옹호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 미대인 교과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그 다음 교과서가 이제 뭐냐면, 어, 비상교과서. 이렇게 좀 볼게요. 비상교과서도 이제 과학혁명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몽사상이 등장, 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쭉, 강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여기가 아니죠. 예. 여기 비상교과서 있는 내용이에요. 잠깐만, 여기가 미국 혁명이네? 어, 비상혁명이 눈에 잠깐만요. 여기다, 맞다.
과학혁명의 전개 르네상스 이후 유럽인은 그리스의 학문과 이슬람 과학의 영향을 받아 자연과학을 발전시켰다. 또한 이 시기에 망원경, 현미경 등이 발명되면서 과학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그 결과 과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이 나타났는데 이를 과학혁명이라고 한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의 지동설을 주장하였다.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지동설을 입증하였고 낙하 실험으로 새로운 운동 법칙을 발견하였다. 과학혁명의 성과를 종합한 뉴턴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고 기계론적 우주관을 제시하였다. 한편 하비가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표하고 제너는 종두법을 발견하는 등 의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과학혁명이 확산되면서 인간은 자연현상을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으며 사회현상에 대해 과학적 법칙을 적용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과학혁명의 성과를 기반으로 18세기 유럽 각국에서는 계몽사상이 등장하여 확산하였다.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낡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하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으로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볼테르는 계몽 군주제에 입각한 개혁을 지지하였으며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홉스와 로크, 루소는 사람들의 계약에 따라 국가가 성립한다는 사회계약서를 주장하였다. 홉스는 정부의 필요성을 사회계약으로 설명하며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로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타도할 수 있다고 하였고, 루소는 자유와 평등,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로크와 루소의 사상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몽테스키웨는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주도로 출판된 백과전서가 보급되고 살롱이 늘어나면서 계몽 사상이 널리 확산되었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웠는데 그의 이론은 산업혁명 초기에 경제체제 수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지금 화면이 약간 깨질 수 있어요. 녹화본 듣는 분들은. 그래서 요걸 할 때는 교과서 내용을 이제 좀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뭐 과학혁명인데 17세기가 이제 보통 천재의 세기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이제 근대 과학에 큰 역할을 했던 거고, 요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뉴턴이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시대죠. 자, 17세기 근대인이 정말 고대인에 능가하는 것은 자연과학 분야였으며 이 시기에 이뤄 눈부신 과학적 업적을 총괄하여 과학혁명이라는 거 한다. 자, 이 과학혁명은 비단 근대과학의 확립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식에 대한 거대한 혁명이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과학혁명이 일어난 그 통해서 이제 그게 더 발전한 자연법 사상이나 뭐 사회계약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잠깐 그 도표를 이제 좀 보면서 어, 다시 읽어보기로 하죠. 예.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음. 자,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명목론이라는 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개별적 인식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연 세계에 대한 어떤 관찰과 또 인지를 강조하죠. 개별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7세기 때 또 과학혁명과 연결돼요. 자, 이 과학혁명에서 이제 강조된 건 합리주의야. 합리주의.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어떤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그 보편적 법칙을 뭐냐, 그렇게 알면, 뭔가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세상에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자연 세계는 그 보편적 법칙을 알 수 있다. 인간을 통해 이성을 통해서. 자, 이게 이제 그 합리주의인데 이 합리주의라는 것이 과학혁명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자연과뿐만 아니라 사회계약에도 영향을 주죠. 사회에도 어떤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사회계약론이고 이 사회계약론을 좀 더 쉽게 설명한 것이 계몽사상이에요. 계몽사상.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기계론적 세계관과 이신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기계론적 세계관은 이게 이제 이 세계가 이제 뭐냐면 어떤 거대한 그 기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그 세계고,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는 이 세계를 만들어 놓을 뿐이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이잖아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하여튼 이런 기계론적 세계와 이신론이 영향을 줬다.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계론적 세계와 이신론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이거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나왔고 재작년인가? 거기도 나왔죠. 자, 일단 기계론적 세계관을 보면요.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신은 있어. 갓은 있는데 이게 그 갓이라는 게 인격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제1의 원리 이런 것들 원칙이야. 자연 법칙 이게 신이고, 자 일단은 신은 이제 우주라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는 요걸 다시 개입하지 않고 그 자신조차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마치 기계의 어떤 톱니바퀴처럼 이 세상이 움직이고 어떤 이제 무슨 인격화된 신이 거기 개입을 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기계적인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과학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신론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기계론적 세계와 함께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신이라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격화된 신,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어떤 원리나 법칙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전지전능한 절대적 인격신 대신에 기계와도 같은 우주의 창조자, 우주 기계의 법칙 이런 걸 이제 뭐냐면 신이라고 선정했다. 인격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인격을 안 갖고 있고 감정도 없다 보니까 질투나 이런 것도 안 하죠. 그냥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것들 처럼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강신이 배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 자체가 이제 신 자체가 인격이 없다 보니까 다 포용할 수 있죠. 뭐 시기심이나 이런 감정도 없으니까 종교 관용이나 이런 것들 옹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 이신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신교의 정의를 여기다 보면 이신론자들은 최고의 존재, 신적인 시계 제조자, 신적인 우주 창조자, 자연의 신, 빛의 아버지 등 같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신을 지칭했다. 신은 시계 제조자에 비유하는 것은 신이 만든 우주는 시계와 같이 스스로 정확하다는 일종의 기계처럼 이렇게 정확한 뜻으로 만류인류 법칙에 대한 발견한 이후에 나온 비유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신론자들 쭉 나와 있어요. 뭐 여기 매튜 틴탈부터 해서 허버트 남작, 벨 이런 것도 있고, 미국이나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쳐서 볼테도 관련돼 갖고 이제 이신론으로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루소, 로벤스피에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후에 프랑스 서민 인권선언의 최고 존재나 로벤스피에르의 국가신 숭배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이제 이신론이 그 당시 이제 했던 것은 뭐냐면 무신론을 그 당시 외쳤다가는 마녀사냥을 당했었어. 17세기는 과학세기이면서도 한편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대규모 이제 그 무지성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으로부터 피하고자 신은 존재하지만 신이라는 것들이 이제 인격신이 아니라 이런 이제 기계화된 어떤 이제 그 제1의 원리에 입각한 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신론을 이제 옹호했던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신이 없다고 주장해도 탄압받지 않는 환경이 되니까 이제 이신론자들이 스스로 이제 무신론을 이제 자칭하면서 색깔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본 모습을.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양사 개념어 사전이 있는데 이신론이라는 단어는 페르 비례의 글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이 칼빈주의 신학자는 이신론이나 세론을 무신론을 갖추기 위한 위장 개념을 간파했다. 네,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신론 내용이 여기 쭉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서양사 개념어 사전에 있는데 이게 서양사 개념에는 별로 딱 몇 마디만 하고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읽겠지만 일단 미리 한번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이신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거 화면 깨져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세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68 이신론은 잉글랜드에서 1690년과 1740년 사이에 크게 유행했다. 서양사 개념 어사전 271p 369 유럽에까지 전파된 이 신교는 전통적인 종교와 극단적인 단절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프랑스의 위그노계 성직자의 아들 벨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종 또 재개종하면서 모든 기성 종교의 회의를 나타냈다. 그는 결국 네덜란드에 정착하여 로테르담 대학에서 역사와 철학을 가르쳤으나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를 다 같이 공격했으므로 취직 2년 후 1693 대학에서 파면당하였다. 그는 집필에 몰두하여 회의와 사유에 바탕을 둔 비평 역사 사전 1697을 편찬자하였다. 서양사 총론 664p 이신론은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확산됐다. 영국과 독일의 이신론자들이 그리스도 교리를 온건하게 공격했지만 프랑스의 이신론자들은 적극적이고 신랄했다. 계몽 사상가인 루소, 혁명가인 로베스피에르는 이신론자였다. 토마스 제퍼슨과 벤자민 프랭클린을 위시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신론을 지지했다. 서양사 개념 어사전 272p 이신론은 프랑스 혁명을 고비로 잠잠해졌다. 이성주의에 대한 회의가 싹트기 시작했고 프랑스 혁명가들의 폭력 의지는 이신론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 다윈의 진화론과 회의주의 등은 이신론의 창조론을 흔들었다. 19세기 이후 이신론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수그러렀다. 이신론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신론을 금지하던 시대에 나온 일종의 위장 개념이었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 다시 말해 믿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 현대에서는 굳이 이신론이라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이신론자들은 당당히 무신론을 천명한다. 서양사 개념 어사전 273p. 자, 그래서 일단 이 신론을 이제 먼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과학혁명이 왜 이제 발달된 배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도 좀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혁명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론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기기와 수단이 이제 뭐냐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기납법, 그 영역법, 그다음에 그 수단 같은 경우에는 각 그 기구 같은 것들 있죠. 현미경, 뭐, 만원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그럼 읽어볼게요. 자, 근대과학은 르네상스의 싹트였으나 17세기에는 이해 발전을 크게 촉진시킨 방법론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기계와 수단이 뭐냐면 발달했다. 자,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은 중세 이래에 일반적으로 행해져 있던 영역법을 배격하고요. 자, 구체적인 사실과 현상과 관찰가 가능한 많은 자료의 추적을 권장하고 그걸 일반 법칙에 도단 기납법을 강조했다. 대개 영국은 경험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베이컨을 위시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 뭐냐면 기납론자들이 되게 많아요. 경험론자들은. 자, 그래서 그의 기납법과 사물의 관찰과 실험의 강조는 근대과학의 발전을 궤도에 올려놓는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뿐만 아니라 관찰과 실험을 필요한 기구도 발전됐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렌즈가 발명됐으며 이탈리아의 갈릴레오는 이를 이용해서 만원경을 만들었으며 그래서 그 렌즈를 가져와서 자체적으로 만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관측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런 그 목성의 위성들을 또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동설을 이제 입증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자, 그 네덜란드의 반 레반후크에는 현미경을 만들었다. 한편 이탈리아의 토니칠리는 기압계를 발견을 했고 프랑스의 파스칼은 이를 이용해서 산밑과 정상의 수용지의 높이를 측정하여 기압은 높이에 따라 감소하며 진공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혁명이 이제 또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과학자들의 모임, 커뮤니티가 발달됐다는 거야. 거기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교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임들은 항상 이제 그 왕실이라든지 권력자의 후원을 받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연구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연구 활동한 생기비나 이런 것들 지원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때 이제 왕신이나 이런 이제 여러 그 부르주아 세력들, 같이 귀족들이 지원해줬다. 그래서 학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과학자들 모임인 학회의 성립 또한 과학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대표적인 것으로 1660년에 조직되고 1662년에 정식으로 발전한 영국의 자연에 관한 지식 향상에 대한 왕리협회와 1666년 콜베르가 설립한 과학 아카데미였다. 전자는 왕립이란 수식어도 불구하고 매우 사적이었고 후자는 이제 정부 사업이었다. 자, 양자가 다 같이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학술지도 이제 발견했다. 양자가 다 같이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학술지도 이제 발간했다. 그러니까 이런 학회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의 발달도 상당히 중요하죠. 과학에서 수학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수학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자, 수학의 발달 없이는 아마 근대과학 확립을 늦어질지도 모른다. 왜냐면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정리하고 공식화하는 데 있어서 이 수학은 불가결한 것이다. 그래서 계산을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는 등 실용적으로 발달이 있었으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기하학과 대수를 결합시킨 프랑스의 데카르타, 예, 해석기하학과 영국의 뉴턴과 그다음 독일의 라이프치히 미적분의 발명이었다. 데카르타는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대표적인 합리론자죠. 예, 인식론의 합리론이고 방법론이 서로 연결돼서 영역론이죠. 예, 그래서 합리론자이면서 그다음 방법론 쪽으로 영역론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뉴턴의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그의 혁명적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이것들이 없으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 아래 이제 뉴턴의 이제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들이 발견됐다. 그러면 요게 이제 과학혁명 크게 변화를 일으켰던 학문이 무슨 학문이냐면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예. 그래서 이 천문학에서 이제 청동설에서 지동설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천문학의 큰 변화가 파라다임을 아예 바꿔놓죠. 과학혁명이. 그 과학의 어떤 방향에 그러면서 이게 그 천문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과학에도 영향을 주고 또 사회과학에도 영향을 주는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청동설에서 지동설 이렇게 인식의 전환, 요걸 통한 어떤 관찰, 경험 등등이 다른 과학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이나 계몽사상, 사회과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청동설에서 지동설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이 지동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죠? 지구가 있으면 여기 태양이 있으면 나머지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이게 돈다는 거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지동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뭐 코페니쿠스가 이제 처음 이렇게 주장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헬레니즘 시대에 아리스타로고스가 있어요. 음, 아리스타로고스 이게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타르코스 아리스타르코스가 있는데 이 아리스토코스가 처음으로 이제 뭐냐면 청동설에 반대해갖고 지동설을 주장했다. 아리스타르코스 아, 아리스토 아리스타로코스가 처음으로 이제 뭐냐면 그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요번에 기출문이 나왔죠. 요 사람이 태양 중심설 관련된 내용이 써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으로 고정돼 있다.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은 태양 주위의 원 궤도를 공전하며 지구 수소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한다. 네. 그 다음에 그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항성들은 이제 번을 의미하죠. 항성은 그 자체의 핵융합을 할 수 있는 태양같이 핵융합을 할 수 있는 번을 항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은 그 항성을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 중력에 따라 그 뒤에 이제 움직이는 도는 것을 그 행성이라고 하죠. 하여튼 이 항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별들이 지구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태양하고 그 다음에 저 가까운 그 항성이 우리나라 그 항성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센타우리가 있어. 알파 센타우리인가?
하여튼 그 벌이 있는데 그게 4.2 강령인가 4.2 강령인가 4.3 강령인가 빛의 속도야. 그러니까 빛의 속도 4.2 강령을 가면 프로시마 센타우리다. 맞아. 그 프로시마 센타우리가 4.2 강령이고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알파 센타우리인가 하여튼 거기에 4.3 강령. 하여튼 거기까지가 가는데 벌써 이제 최고 빨리 간 그 지금 우주선을 가도 이게 10만 년 걸릴까 말까 10만 년, 8만 년? 그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벌하고 벌 사이에 그 간격이 그만큼 하는데 그만큼 우주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우주관을 제시했다. 이 뭐냐면 아이스타로스의 우주관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렇지만 이 아이스타로스의 우주관은 아주 특이한 거야. LA 있을 때 아주 그 4차원적으로 이게 특이하게 이제 주장한 거고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우주관은 그 지구 태양 중심석이 아니라 이 지구 중심석 그죠?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천체는 돈다는 그런 이제 뭐냐면 청동석이죠. 이 청동석을 이제 체계화시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박학다식하고 다식한 사람 여러 방면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연구 성과를 내놨죠. 그 중에 이제 이런 과학적 성과도 되게 많은데 이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뭐 청동석뿐만 아니라 여러 이론들을 이 중세의 과학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대 과학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세적 과학을 하나하나 깨면서 등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청동설을 누가 깼냐? 자, 여기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있고, 그다음 케플러, 그다음 갈릴레이, 그다음에 뉴턴 이런 사람들이 깼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이제 뭐냐면 처음이 아니죠. 예전에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 근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지동설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케플러는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게 증명을 하려고 했고 갈릴레오는 만원경을 통해서 이걸 경험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죠. 그런 것들 합쳐가지고 나중에 뉴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종합해서 지동설을 이제 굳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독일의 케플러는 잠깐 어디까지였나? 네, 여기. 자, 코페르니쿠스는 그 예전에 르네상스 시기 때 좀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전환 관련된 내용은 그 르네상스 부분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독일의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제기한 새로운 우주의 움직임을 보다 더 단순하고 수식할 수가 없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태양 주위에 돌고 있는 유성의 궤도가 원래는 원형이라고 생각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걷다. 타원형으로 돼야지만 계산이 맞아떨어져. 그리고 태양이 가까워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수성이 그 속도하고 공중 속도와 그다음 금성의 공중 속도와 지구의 공중 속도는 각각 다르죠. 태양이 가까울수록 되게 빨라지는데 그건 뭐냐 태양의 중력에 끌려가지고 상당히 빨라진 거죠. 근데 그때까지 케플러 당시에는 중력이라는 개념은 알지도 못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경험적인 증명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케플러가 이제 제시한 케플러 원칙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천문학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뭐 케플러 제1원칙 타원 궤도 원칙하고 그다음 케플러 2원칙 태양이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과학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번 연도에도 이번 연도에서 그 지동설 관련돼 가지고 아이스타로스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쓰라고 나올 수 있잖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그 아이스토텔 아니 그 발음 안 되네. 아이스탈로코스의 그 지동설 이론이 나왔으니까 내용 쓰라고 나왔으니까 이 케플러 이론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잠깐 이제 제가 이제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아, 좀 얘한테 좀 의뢰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사 보충제 보면 자,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제 법칙 있고, 그 다음에 근대 갈릴레이 아버지가 있거든요. 요거 내용 있는데, 요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서양사 개론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잠깐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70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 70번이에요. 올려주신 자료는 17세기 과학혁명의 두 주역인 요하네스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핵심 업적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설명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대적 맥락과 상세 설명을 덧붙여 정리해 드릴게요. 1. 요하네스 케플러, 하늘의 수학자.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완벽한 수학적 법칙으로 증명하려 했었습니다. 타원 궤도의 발견, 케플러 제1법칙. 당시 사람들은 천체는 완벽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는 스승 티코 브라헤의 정밀한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 엘립스 모양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케플러 제2법칙. 자료에서 언급된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내용입니다. 행성이 태양과 가까운 근일점에서는 빠르게, 멀리 있는 원일점에서는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부터 이어져 온 복잡한 주전원, 에피사이클 설명 없이도 행성의 움직임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갈릴레오 갈릴레이, 근대 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오는 케플러가 수학으로 증명한 우주를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눈앞에 직접 확인시켜준 인물입니다. 망원경을 통한 지동설의 증거, 그는 스스로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는 천동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금성의 위상 변화를 관찰하며 지동설이 옳음을 확신했습니다. 종교재판과 그래도 지구는 돈다.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그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펄시 무어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은 실제로 그가 법정에서 직접 내뱉었는지는 역사적 논란이 있지만 진리는 권위나 힘으로 누를 수 없다. 는 과학적 신념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문구로 남았습니다. 이는 구시대, 종교적 세계관에서 새로운 시대, 과학적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상징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운동법칙의 공식화, 갈릴레오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 위의 움직임에도 주목했습니다. 낙하법칙, 가벼운 물체보다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믿음을 깨고 공기저항이 없다면 모든 물체는 같은 가속도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실험과 수학적 추론으로 증명했습니다. D.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레오를 볼게요. 갈릴레오는 이 망원경을 직접 이제 만들었죠.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 렌즈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망원경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관찰했어. 그래서 이걸 이제 경험적으로 증명했는데 보면 이용한 관찰을 통해서 지동설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공표했다가 종교재판에 권고를 받고 법정에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가 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다라는 게 거의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원경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했냐? 뭐 여러 가지로 증명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 조건이 지구가 있으면 모든 행성은 다 지구를 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천동설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 목성을 딱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갈릴레오가 목성에 이상한 점들이 이렇게 도는 걸 발견한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갈릴레오 위성이라는 네 개의 위성이죠. 이오라든지 뭐 유로파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게 도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이 그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 조건 모든 행성은 지구를 돈다라는 전제 조건 깨지게 된 거죠. 왜냐면 목성도 뭐냐면 목성의 중심을 해갖고 이렇게 네 개 위성이 돌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역으로 이제 생각하면 모든 행성이 다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그 다른 행성도 지구를 안 도는 행성도 있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지구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위성이 지구를 돈다는 행성이 지구를 돈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그 전제를 깨면서 정부에 이제 뭐냐면 청동설이 이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게 잘못된 걸 증명하면서 지동설도 그 스스로 이제 뭐냐면 입증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청동설이 잘못됐고 그러면서 지동설은 이제 뭐냐면 입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화성의 그림자나 뭐 그러니까 수성의 그림자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달의 그림자. 근데 제가 과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한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앞에서 언급한 거죠.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 끝에 낙하 물체 가속화에 관한 법칙을 공식화시켰다. 그래서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깬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과학이론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쿠페르쿠스와 케플로, 갈릴레이 등의 업적을 수렴해서 근대적 새로운 우주상을 제시한 사람이 그 영국의 뉴턴이죠. 뉴턴. 그래서 이제 요게 이 뉴턴의 핵심은 동력의 원칙인데 이 동력보다는 중력의 원칙인 것 같아요. 중력. 예, 중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체가 서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보면 큰 물체가 작은 물체가 이제 중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원칙이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력의 원칙을 이제 그 발견할 때, 그러니까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뉴턴이 이제 그 사과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 하면 깨달았다. 중력에 의한 만류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제 이 사과나무도 후대에 만들어진 그 선하다라고 내러티브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만류인력 법칙이 이제 뭐냐면 만들었다. 그래서 만료일 법칙의 이제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가 있어요. 요 밑에 만료일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거나 그다음에 또 밀물과 썰물의 그 것들 달의 중력에 의해서 끌어들인 거나 그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나 다 이게 뭐야? 중력이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보편적 원칙들을 발견했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설을 세워가지고 가설에 검증되어 있는 이제 그 객관적 경험을 이제 검증하고 결론을 내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과학 공식의 법칙이 만류인력 법칙을 통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것이 후에 이제 과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설 설정, 그다음 그에 맞춰서 이제 자료 수집해서 검증하고 결론 내고 그걸 가지고 또 수학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만류인력 법칙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만류인력 법칙이 있는데 이게 중력의 법칙이지만 만류인력의 법칙이기도 해요. 근데 중력 법칙보다 만류인력의 법칙이 낫겠다. 이게 근데 동력의 법칙은 좀 약간 그래요. 이게 동력의 법칙은 전공하신 분이 그냥 이름을 붙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중력과 관련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이나 유성 그리고 위성들은 궤도 벗어나지 않는 것은 상호간의 중력인 거죠. 태양도 지구한테 중력을 미치고 지구도 태양을 미치는데 태양이 더 크기 때문에 중력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주위에 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고 중력을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두 물질 간의 어떤 승적에 이제 비례하며 예, 승, 승적인가요? 네, 승적에 비례하며 그 뭐냐면 그 두 물질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충 중력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고 이거는 이제 과학 쪽의 응용 때문에 수학적인 것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 책에서 공식화 시켰냐면 자연과학적 그 어떤 수학적 원리,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프린시피아라는 곳에서 했죠. 그래서 이 자연과학적 수학적 원리 프린시피아 예전에 기출 예문에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요거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 이름. 그리고 이제 요건 나중에 좀 이따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시험을 나왔지만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신론은 믿지 않아. 이게 좀 특이하죠. 기계론적 세계관은 내게 보면 이신론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계적
기계론적 세계관은 신을 인격화된 신이 아니라 제1의 원리와 1법칙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계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이신론자는 아니야.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신이 인격화된 신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자율적 의지에 따라서 이런 그 우주나 지구의 어떤 기계 같은 이제 그 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자는 그걸 이제 하나하나 밝혀내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신의 역할은 뭐냐? 일단 만들어놨어. 그럼 자기는 간섭 안 해.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순간이나 중요한 부분에는 이 신의 의지가 내재돼서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력의 어떤 법칙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서로 간의 중력이 있으면 결국에는 한 태양이 나머지 행성을 흡수 통합할 거 아니냐. 이게 중력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다른 태양에 있는, 그 다른 행성에 있는 그 것도 항성에 있는 것도 다 끌어들여서 결국 하나도 합쳐질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의 행성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그러니까 태양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이제 그 항성도 있고, 그 다음, 태양 외에 다른 그 항성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 하나 다 합쳐갖고 중력이 서로 간에 끌어당겨서 하나 결국에는 하나 합쳐야지 다 떨어져서 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의 의지를 통해서 신의 의지가 개입돼서 중력이 있지만 적당하게 떨어뜨려 놓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어떤 기계론적 법칙을 제시했지만 때에 따라서 신의 의지에 따라서 뭐냐면 이 기계론적 그 법칙을 또 뭐냐면 적당히 조절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계론적인 어떤 법칙성과 신의 의지가 결합된 거야. 그러니까 이때 신의 의지라는 건 인격화된 신이 개입을 해갖고 중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떨어뜨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과학적인 소리를 해요. 그렇지만 일단 뉴턴의 업적은 이렇게 만유인력 법칙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제 규명해서 중력이라는 걸 발견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큰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 사람은 또 그 프레이즈를 통해 태양광선을 스펙트럼을 분리시켜서 이제 강하게도 공헌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빛의 성분은 입자냐, 그 다음에 그 질량 물질이냐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말 그러니까 입자냐 파동 가지고 이제 설이 많은데 하여튼 입자 파동 그 둘 중에 이제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빛을 이렇게 이제 규정했던 사람이 이제 뉴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양자 역학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이제 입자와 물자 그 입자와 그다음 파동에 관련된 설 가지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빛이 입자냐 파동을 가지고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 있다 해서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입자와 파동의 성격을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역학에서 뭐 관찰할 때는 그 뭐냐면 입자고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 세권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 수학적 원리 프린시피아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관련된 사료를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일단은 이제 만유인력 법칙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설명했지만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시피아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나? 있는데 일단 요거 보고 나서요. 프린시파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실해. 제가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주워 드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 좀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만유인력 법칙. 예. 그 다음에 그 프린시피아 관련된 서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앞서 살펴본 케플러와 갈릴레이가 우주의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했다면 아이작 뉴턴은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한 줄의 수학 공식으로 통합해버린 인물입니다. 올려주신 자료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분들께 설명하기 좋게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1. 만유인력의 법칙, 우주를 묶는 보이지 않는 끈.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결국 같은 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적의 비례,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한 값 m 밑줄 1 times m 밑줄이 클수록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집니다. 덩치가 클수록 힘이 세다. 거리의 제곱자승의 반비례,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수식화,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식 하나로 태양계 행성들이 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정해진 길을 가는지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2. 프린키피아 1687, 현대과학의 성경. 자료에 언급된 이 책의 정식 명칭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의에 갈릴레이의 역학과 케플러의 천문학을 하나로 합쳐 고전역학이라는 거대한 체계를 완성한 책입니다. 특징, 뉴턴은 이 책에서 우주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일정한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훗날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사상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광학, optics, 빛의 정체를 밝히다. 뉴턴은 중력뿐만 아니라 빛의 성질도 연구했습니다. 프리즘 실험 햇빛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색 스펙트럼으로 나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론, 흰색 빛은 사실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섞여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내며 현대광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역사 교사를 위한 한 줄 요약, 뉴턴은 갈릴레이의 실험과 케플러의 수학을 결합하여 신의 영역이었던 우주를 인류가 계산 가능한 영역으로 가져온 과학혁명의 종결자입니다. 자, 그래서 신의 영역을 이제 인간의 어떤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뭐냐면 받아들이는 대상이나 정복할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뭐냐면 계기가 됐던 것이 이 각 혁명 관련된 내용이죠. 계기를 통해서 그런 인식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시피아, 프린키피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앞부분에 관련된 서문 내용은 이제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내용인데, 요게 예전에 한번 그 기출문제 예문으로 한번 시험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뭐냐면 명칭사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시하신 자료, 이미지 밑줄 97A06A 다PNG 링크에서 언급된 아이작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필로소피의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 1687, 제1판 저자서문의 주요 대목 전문 번역본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요약이 아닌 사료의 핵심 논리를 상세히 제시합니다.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제1판 저자서문, 1686년 5월 8일 작성. 고대인들은 자연의 사물들을 연구함에 있어 기계학, 메케닉스를 가장 중시하였다고 전해진다. 현대인들 또한 실체적 형상, substantial forms과 은밀한 성질, occult qualities를 배격하고 자연의 현상들을 수학적 법칙에 종속시키려 노력해왔다. 이에 본 저술에서 나는 수학을 철학, 자연과학의 토대로 배양하고자 한다. 기계학은 실용적 기계학과 합리적 기계학으로 나뉜다. 실용적 기계학은 수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하며 여기서 기계학이라는 명칭이 유래했다. 그러나 숙련된 기술자는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기계학은 기하학, 지오메트리와 구별되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오차는 기술자에게 있는 것이지
기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하학의 기초는 기계학적 실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직선과 원을 그리는 법은 기계학에서 빌려온 것이며 기하학은 이러한 조작법을 배운 후에 그것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따라서 기계학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기술이라면 기하학은 기계학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철학,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고난도는 수작업이 아니라 자연의 힘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책을 철학의 수학적 원리로 제시한다. 철학의 모든 과업은 운동의 현상들로부터 자연의 힘들을 탐구하고 다시 힘들을 통해 다른 현상들을 증명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제1권과 제2권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수학적 명제들을 전개하였다. 제3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체계, System of the World를 설명한다. 거기서 나는 천체 현상들로부터 물체들을 태양과 여러 행성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gravity의 힘을 도출해냈으며 다시 힘들로부터 행성, 코메트 해성, 달, 그리고 조석 타이드의 운동을 수학적 명제로 도출하였다. 자연의 나머지 현상들도 동일한 유형의 추론을 통해 역학적 원리로부터 유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은 물체의 입자들이 어떤 미지의 원인에 의해 서로를 향해 밀려나거나 끌어당겨지며 일정한 형상으로 결합하는 힘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을 만한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들이 무엇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에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헛되이 자연을 탐구해왔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세운 원리들이 자연의 탐구 방식이나 혹은 더 진실한 탐구 방식에 어느 정도 빛을 비추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 그래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서문 내용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천문학과 물리학의 발달에 비하면 화학의 발달은 미비했으며 보이 공기의 용량은 그것에 가해진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걸 발견할 정도였다. 그러나 한편 영국의 하비는 1628년에 간행한 저서에서 인간의 심장은 사실상 펌프이며 혈액은 심장에서 분출되어 동맥을 통해서 인체에 순환한 후 정맥을 통해서 심장을 되돌린다고 설명했다. 매우 중요한 생명의 법칙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자, 그래서 17세기는 천재의 세계였고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 반면에 또 마녀사냥도 되게 많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마녀사냥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강좌에 있거든요. 자세히 돼 있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임용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마녀사냥이 17세기 때 과학혁명과 같이 이루어졌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인간의 사고 속에 미신과 종교적 편견이 얼마나 강하게 깊이 포인되고 있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혁명은 바로 이러한 미신과 종교적 편견을 타파하고 계몽된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다. 과학의 발달은 유럽 근대 문화를 주요한 특징인 합리주의 소설인 동시에 그걸 강화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럽하고 다른 비유럽 국가 간의 어떤 그 근본이 차이점은 이 과학혁명에서 차이점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과학혁명의 그 밑바닥은 합리주의. 합리주의라는 거는 합리론과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형이삭적 신념인데 아까 얘기했처럼 이 세상에는 어떤 이제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기계와 같이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걸 밝혀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합리주의예요. 예. 그래서 이런 보편적 법칙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이걸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몽주의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보편적 법칙을 통해서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 이제 그 밝혀낼 수 있다는 그 내용이 계몽주의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제 뭐냐면 개선하면 인간의 역사는 진보한다. 이게 이제 합리주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합리론하고는 좀 달라요. 합리론은 인식론의 일종이고 합리주의는 형이삭적론이야. 그래서 합리론 관련된 내용은 인식론 측 측면에서는 그 데카르트가 주장한 건데 이건 나중에 좀 다시 그 뒤에 철학 부분에서 한번 또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의 의의가 이제 그 밑에 있죠. 자, 일단 과학혁명은 질서 정연하게 통합된 기계적 우주상을 제시한 동시에 우주와 자연의 외관상의 혼란과 불규칙성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법칙적인 질서가 존재하며 인간의 이성은 이를 파악하고 그로써 이에 생산적인 조작할 수 있다는 인식을 초래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였지만 이걸 이제 연구하고 극복하고 심지어는 정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적 인식은 유럽에 고유한 것이며 이게 이제 유럽과 비유럽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연과학적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래서 유럽에 고유한 것이며 이에 우주와 자연 정보를 가능케 했고 자연과학과 사회
산업기술의 발달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제 영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자연과학의 영양,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영양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요거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09년 개정교과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09년 개정교과서의 비상인가 그 책에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히 돼 있어. 예, 교과서인데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되게 자세히 돼 있는데 15년에서 22년 넘어갈수록 그 내용이 축소됐더라고요. 지금 간단하게만 언급됐는데 저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09년 개정교과서 한번 보세요. 거기 있어. 예,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세계사 교과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게 뭐죠? 과학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 요와 관련돼서 서양사 강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 비슷비슷해요. 서양사 강좌 내용에, 있는데, 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과학혁명. 그래갖고, 있는데, 일단 이게 몇 페이지지? 잠깐만요. 이게 적어놨는데, 아, 이게 몇 페이지더라? 302페이지. 30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좀 보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음, 여기가 이제 과학혁명 있어요. 302페이지.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은 이제 좀 정리해놨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쭉 과학혁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마녀사냥이 있어요. 그래서 17세기에 보면 이제 과학혁명도 일어났지만 동시에 사냥도 있었는데 이 마녀사냥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그 배경이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일본은 볼게요. 그래서 잦은 전염병과 기근, 전쟁의 위협으로 공포가 확산되면서 악마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고통의 근원을 색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으로 분열된 기독교 사회에서 신교든 구교든 자신의 지배 영역에서 신앙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단 색출을 강화했고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기독교가 민중문화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중세교회도 건드리지 못한 민중신앙과 충돌했다. 뭐 이런 것들. 그 치주와 구더기 같은 것들 보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독특한 이제 창조 신화도 있고 하더라고요. 인간 신앙에.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그 뭐 구교든 신교든 간에 하여튼 충돌해갖고 뭐냐면 이런 것들 마녀사냥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마녀사냥의 이제 대부분 대상들은 어떤 거냐면 사회적 신분이 좀 낮은 여성들이 좀 높았어요. 물론 남자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근대 초 가부장제가 강화되면서 남성 지배층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여성들의 공격함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이런 이제 사회적 현상들이 쭉 설명되고 있는데 굳이 이제 뭐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혁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거기 음, 관련된 내용에서 읽어볼게요. 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서강제에 있는 내용이에요.
과학혁명. 중세 말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겪은 많은 변화들은 유럽인의 세계관과 인식체계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으로 전통적인 천문지리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종교개혁으로 획일적인 종교관과 함께 교회의 영적 정치적 통제력이 붕괴되었다. 잉글랜드의 시인던 존 don이 이미 1611년에 새로운 철학이 모든 것을 회의하게 한다 고 일갈했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새로운 철학적 사고와 과학적 방법론이 요구되었다. 더구나 끊임없는 패권 다툼 속에서 각국 정부는 왕조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학술 진흥과 기술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때맞추어 망원경이나 현미경 등 실험과 관찰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들이 개발되어 과학적 관찰에 기여했고, 구텐베르크의 활판인 쇠술은 지식의 확산을 촉진했다. 사실 사회 전반의 위기 속에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학문 자체도 위기를 겪었는데, 과학이 그 자체의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고, 그 결과 과학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과학혁명을 선도한 것은 천문학이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출간된 왑9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행성의 정지 및 역진 현상과 같이 기존의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에서 설명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 중심설을 가설로 제기했다. 그러나 그의 가설로도 항성 시차의 문제,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면 항성들의 상대적 위치가 변해야 하는데, 이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찰과 연구가 필요했다. 케플러는 1609년에 출간된 왑새로운 천문학에서 화성 관측 결과를 토대로 행성들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돈다고 주장하고 이를 수식화했다. 실험과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될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이용해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지동설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그는 달 표면에 들이우는 그림자의 변화와 목성 주변 별들의 위치 변화를 관찰해 행성도 다른 천체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금성이 궤도 운동 과정에서 모양이 변한다는 점을 근거로 코페르니쿠스의 결론이 옳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과 자연에 관한 인간의 탐구가 전통신학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정면으로 교회에 도전했다. 비록 목숨이 달렸기에 종교재판에서 자신의 신념을 꺾었지만 재판이 끝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주로 향했던 과학자들의 시선은 또 다른 우주인 인체에도 파고들었다. 이미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인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해부학을 연구하고 참조했다. 베살리우스는 전통적인 갈레노스의 해부학이 인간이 아니라 돼지나 개의 해부를 토대로 한 것임을 확인하고 직접 인체를 해부해 인간의 골격, 근육, 혈관, 신경, 내장들을 관찰하고 인쇄술의 도움으로 상세한 도표와 그림이 첨부된 해부학 교과서를 집필했다. 잉글랜드의 하비는 맥박이 뛸 때마다 심장이 동맥으로 피를 보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장이 그렇게 많은 양의 피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의문을 갖게 되었다. 갈레노스의 해부학에서는 혈액이 간에서 생성되어 정맥을 통해 신체 각 기관으로 흘러가서 영양분으로 사용되거나 살과 다른 물질로 바뀐다고 주장했는데, 이 견해는 심장 주변의 정맥이 가장 크고 두껍다는 단순한 사실과도 모순되었다. 따라서 하비는 혈액은 심장을 통해서 인체를 순환한다고 결론짓고, 동물의 혈관을 사용한 확증 실험을 통해서 피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혈액의 순환을 입증했다. 과학적 사고와 관찰의 결과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수용되는 데에는 수학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데카르트가 언급했듯이 수학은 수량과 관측에 관해서 알려진 모든 것을 설명하고 어떤 특정 분야와의 적합성을 상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보편과학이었다. 수학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추상적 사고와 합리적 확실성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케플러는 유심 2차 곡선에 대한 연구로부터 천체 운동 법칙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해석기하학과 뉴턴의 미적분학은 단순히 우주와 세계의 신비한 움직임에 대한 수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사고의 틀을 제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혁명적이었다. 그들은 우주와 자연이 겉보기에 혼란스럽고 불규칙해 보여도 그 안에는 합리적이고 법칙적인 질서가 존재한다는 기계론적 우주관을 제시했다. 인간의 이성은 그 법칙적 질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생산적인 조작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진보에 대한 확신을 낳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양사 강좌에 있는 과학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근대 철학, 계몽주의라든지 뭐 사회계약론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